자, 그럼 교재 232쪽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21회, 23회, 24회, 30회 때 출제했는데 지금 띄엄띄엄 내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고득점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 카바를 하고 갑니다. 그럼 이 제도 도입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죠.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일단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갑을 간에 부동산에 대한 거래했어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도 들어갔는데 부동산 거래가 통상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사정으로 이 계약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럼 계약의 정상관계가 발생하는데 이자가 몰수할 거 몰수하고 돌려줄 거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거래사고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개공 또는 제3자죠. 이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해 놓는 거예요. 그랬다 이런 사태 벌어지면 바로 정산해주고 끝내자. 이겁니다. 이걸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예요. 우리 법 31조에 근거하죠. 그래서 이거는 거래사고를 대비하는 사전적 예방제도임을 이해할 수 있고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죠. 이 에스크로우 제도라는 것은 에스크로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계약 이행 대행 제도라고 이해하세요. 계약 이행을 에스크로우업자한테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금을 이자가 받고 그다음에 등기 서류도 이자가 받아요. 그래갖고 등기 권리증 나가면서 대금이 딱 지급되는 거죠. 사기도 예방할 수 있죠. 이것을 도입하기 위한 하나 발판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거는 을한테 유리한 제도죠. 취득 을인한테 유리한 제도예요. 자,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31조 1항을 읽어보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31조 제1항. 계약공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끊어보세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끊어보시고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이하 2조에서 계약금 등이라 한다. 이것을 여기서 끊어보시고 계약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여기서 끊어보시고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여기서 끊어보시고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이 밑줄이에요. 그럼 권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건 처벌 불가합니다. 권고하지 않았다 해서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도일 뿐이죠.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치 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된다고 그랬죠. 이걸 계약금 등이라 했어요. 잔금 당연히 예치 가능합니다. 등기서류 교부한 다음에 한 달 뒤에 이거 잔금 친 다음에 한 달 뒤에 등기서류 주기로 했다면 예치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할 수 있고 예치 명의자로는 개공의 명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그랬는데 대통령령을 봤더니 6명이나 더 있어요. 은행, 공제사업자. 이건 우리 협회를 얘기하죠. 우리 법이 얘기하는 공제는 모두 협회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업자, 보험회사, 채신관서, 우체국, 전문회사, 기약, 이행, 대행 전문회사예요. 이들의 명의로 예치가 가능해요. 그럼 우리 거꾸로 기억하자고요.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 명의로 안 되죠, 이거. 나아가서 소속이나 보조원의 명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어디다 예치할 수 있냐? 돈이니까 당연히 금융기관.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는 자, 협회죠? 신탁업자, 부동산 유가증권 맡아서 관리해주는 회사. 다음에 등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에 채신관세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채신관서 이런 데는 예치 명의자이자 예치 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의 명의로 은행의 명의로 공제사업자에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공신 등이다. 암기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거래사고를 대비하는 좋은 제도인데 우리 법은 개공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게 됐어요. 그럼 개공께서는 이제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공을 못 믿기 때문에 그 의뢰인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개공께서는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면 당사자와 거래 안전을 위한 약정을 맺어야 됩니다. 예치 수수료 얼마로 할 거며 인출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거래 안전 약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맺어야 되고요. 다음에 자신의 증과 개공은 분리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 가면은 중개사무소 운영경비통장을 운영하는데 거기다 계약금 등을 섞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거래당사 동의 없이 인출도 못합니다. 나아가서 떼먹고 도망갈까봐 보증보험, 공제, 공탁의 방법으로 예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증도 설정해야 돼요. 얼마나 못 믿는지 아시겠죠?
해서 D로워서 예치 금고 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공의 명의로 이체하는 경우에 이 의무가 부여가 돼 있죠. 그럼 보증 설정 같은 거 하자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요된 비용, 이게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예요. 그럼 이 실비가 발생되면 이것은 취득은행에 청구할 수 있죠. 왜? 이자에게 유리한 제도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정도 하시고, 그럼 이 제도는 사고를 대비하는 좋은 제도인데 실무적으로 잘 안 써요. 왜? 우리 부동산 거래 실태와 잘 안 맞거든요. 갑은요,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았고 다른 데 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치해 놓는다? 잘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사고를 대비하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수령제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전수령은 미리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자가 찾아갈 수 있죠. 매도인, 임대인이. 그럼 이자는 찾아가고 있어. 보증서 끊어와야 돼요. 그럼 이 보증서의 의미는 그거 아니에요? 이 계약이 해제 등이 됐을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죠. 이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어디 가서 발급받아야 되냐면 찾아가는 금액으로 발급받아야 돼요.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죠. 발급받아왔고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된다? 예치? 명의자에게 주죠. 이자가 인출해야 되니까. 그죠? 이자에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치기관, 개공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명의자가 인출하니까 명의자에게 줘야죠. 그래서 이게 보증서, 사전수령 보증서 발행기관은 금보예요. 성은 홍이요, 이름은 금보다. 홍콩의 유명 배우이자 감독. 금보를 아시는 분은 저랑 세대가 비슷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금보한테 발행받아서 이걸 예치 명의자한테 주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쓰인 제도예요.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제 235쪽에 중개 보수 등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개 보수 등에 대해서는요, 지금 출제 최근에 말이에요. 29회 31회가 됐죠. 짝수회를 쉬었어요, 지금. 그럼 이제 예상을 하고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중개 보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 지금 235쪽에 조문이 실려 있으니까 조문을 잠깐 들여다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32조 제1항이에요. 개공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가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땐 보수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 항은 실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만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그랬고요. 3항은 보수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고, 4항을 보시죠. 이게 이제 보수의 한도인데 주택이에요. 주택에 동그라미 치고 부속 토지 포함합니다. 이하 2항에서 같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밑줄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란다. 시도의 밑줄이고 조례로 정하고 밑줄 긋고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조례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최종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에 대한 보수는 주택 외에 동그라미 치시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밑줄이에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개공은 중개 보수를 이제 받습니다. 이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중개 보수와 실비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공은 중개 보수 외에 실비를 받았다 하여 절대 초과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럼 컨설팅이나 분양대행 이런 것들은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236쪽에 판례 짚어 들어가고요. 1번 판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1번 판례 잘 내고 있죠 지금.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 이거 매매 당사자와 개공이 체결한 보수약정이에요.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죠.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저 1번 판례는 그겁니다. 공인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밑줄 쫙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으로 하면서 매매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임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거 아니에요. 공인인사 자격이 없는 자가 그랬죠. 그러니까 무등록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이에요. 이건 무효란 얘기죠.
무등록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입니다. 이 약정은 무효입니다. 보수약정은 무효다. 근데요, 2번 판례. 공인사역이 없는 자가 우연한기회 단위 의뢰 밑줄이에요.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보수기금약정이 강행기 중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럼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한 것은 이건 중개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약정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유효란 얘기죠. 유효. 다만 그 금액이 너무 과했다. 그러면 판례가 할 얘기가 없으면 신의칙 형평원칙 얘기하죠. 감액된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이 정도 판례 이해해 주시고. 근데요, 개공이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 있죠? 그 약정은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야? 무효예요? 초과 부분만 무효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보수 청구권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중개 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바로 갑이 토지를 팔아달라고 의뢰한 날짜가 3월 30일이었어요. 을이 토지를 구해달라고 의뢰한 날짜는 4월 10일이었습니다. 둘 사이의 매매 계약이 4월 10일 날 체결됐고 15일 날 체결됐고 잔금은 5월 15일 날 치르기로 했네요. 그럼 이제 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갑에 대하여 언제 발생하느냐 이 문제예요. 자, 3월 30일 날 발생됐다? 아니다. 4월 15일 날 계약 체결일에 발생됐다? 아니냐. 잔금 시에 발생됐다. 발생. 언제요? 이제 아시죠? 의뢰 받을 때 미리 발생한다. 을한테는 4월 10일 날 발생한다. 그러니까 중개계약 시 발생해요. 보수를 달라고 하면 권리니까. 의뢰 받을 때 이미. 계약 체결을 정지 요건으로. 그러면 행사는 언제 하느냐? 우리 중개 완성 있죠? 계약 체결이라고 했죠? 이때 행사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언제 지급해요? 잔금시죠? 지급 시기만 미뤄놓은 거예요. 잔금시로. 그러니까 이때 전액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얘기네요. 체결된 계약이 개공의 고의과 실이 전혀 없어요. 당사 간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만약 계약 깨졌다. 그럼 이거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체결된 계약이 개공의 고의과 실로 만약에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했다. 이때는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소송 제기된 사실을 숨겼다. 그런 바람에 계약 깨졌다. 그럼 이제 개공의 고의과 실로 계약 깨진 거니까 받은 금액이 있다면 돌려줘야 돼요. 못 받은 금액 더 이상 이제 소멸을 하니까 못 받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발생, 행사, 소멸로 나눠서 깔끔하게 이제 기억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자주 내는 내용은 아닌데 당사자 간의 이행지체로 인한 경우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 계약 깨지면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보수도 못 받고 손님도 날리고 물건도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받을 수는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일단 개공의 잘못이 없다면, 그죠? 근데 이제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럼 이제 보수청권, 발생, 행사, 소멸 굉장히 내용이 많이 써 있는데 바로 요는 이겁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가 지금 나왔죠. 239쪽에. 이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잖아요. 그럼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그랬죠. 잔금시로. 기억해 두시고 잘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라고 돼 있죠. 보겠습니다. 실비는 딱 떼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실비는. 보수만 일단 보죠. 보수만. 그럼 중개보수 한도 정하는 방법이 조문은 다 읽어봤으니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 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주택에 대해서는요. 조례가 정하는 범위를 절대 초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국토부령이 일방 한도를 정해줬죠. 잠시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부령으로 직접 정했어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물건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외로 나눴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럼 85제곱미터면 25평 되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라면 32평 되는데 오피스텔은 공용 면적이 넓죠. 그래서 한 40평 되는 거야 이거. 분양 면적은. 그러니까 전용 85제곱미터라면 25평 되는 거죠.
이 이하이고 전용 입식부어 화장실을 갖춘 오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였다. 그럼 이때는 일방으로부터 매매 교환이에요. 거래 금액의 0.5%를 줬죠. 이 범위 내에서. 임대차 등은 0.4%.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토부이 직접 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방으로부터 0.5, 0.4로 정해줬고요. 국토부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 오피스텔을 제외한 물건, 나머지 주택 외 물건. 그럼 여기에 상가가 있고 토지도 있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오피도 있고요. 그럼 이거는 단일 한도칙이에요. 거래 유형, 매매 교환, 임대차 구분도 없죠. 단일 한도로서 최고 일방으로부터 0.9%로 갑니다. 그럼 상가 임대차를 중개하든 매매를 중개하든 일방 최고 0.9죠. 그럼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면 이때는 1.8%까지 가는 거예요. 쌍방 모두를 중개한 경우를 양타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한도 체계 있잖아요. 반드시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거 한도는 꼭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로 구분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도 전환 뭐부터 이제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요, 국토부령이 일정 범위를 제시하고 시도조례가 세부 사항을 정하라 그랬죠. 그래갖고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를 국토부령이 별표 1에서 정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재 240쪽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물론 이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간다라고 돼 있으니까 241쪽에 부가세는 별도로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도에 부가세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별도로 갑니다. 부가가치세 10%는. 자, 그럼 그렇게 되고요. 그럼 이때 이제 주택에 대해서 정해놓은 거 아주 복잡합니다. 이거 암기해야 되냐고 자주 물으시거든요. 근데 국토부령이니까 원래 이제 암기하는 게 맞긴 맞는데 설마 이거 안 내겠죠? 그러니까 이제 감만 잡아두는데 매매 교환은 5천만 원 미만, 2억 미만, 9억 미만, 12억 미만, 15억 미만, 15억 이상 이렇게 나왔고요. 임대차는 5천만 원 미만, 1억 미만, 그 다음에 6억 미만, 그 다음에 12억 미만, 15억 미만, 15억 이상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이게 매매 교환은 주택은 일방으로부터 지금 일방 한도 체계죠. 이거 일방. 어이구예요. 어이구. 529, 1215 이렇게 돼 있고 임대차는 516이에요. 516 군사고 됐다. 516, 1215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매매는 일방 0.6% 출발해요. 그래갖고 529, 어이구 0.6, 0.5, 0.4 다시 올라가요. 0.5, 0.6, 0.75. 그러니까 15억 이상은 0.7 정도 기억해야 되죠. 최고가.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는요. 15억 이상이었다. 일방 최고가 0.6%예요. 그래서 이거는 0.5로 출발합니다. 0.1% 낮죠, 매매보다. 5, 4, 3. 그 다음에 다시 4, 5, 6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6, 5, 4, 5, 6, 7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감 잡았어요? 이렇게 하시고 한도액도 있어요. 이거 주택은 매매 교환은 5천만 원 미만은 25만 원, 2억 미만은 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580이죠. 2580. 임대차는 2030이에요. 2030 이렇게. 그래서 어이구 516, 1215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참고해 두시고 이 범위 내에서 조례가 다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조례가 이거 정하겠어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놨는데 일단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개보수 계산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는데 그 중개보수 산출 기준 및 방법이라고 돼 있죠. 241쪽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산출 기준, 그다음에 거래금액 기준 어떻게 잡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보면서 다 정리를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교재 순서대로 얘가 가는 거예요.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럼 중개보수 계산은 식은 일단 거래금액에다가 중개보수율 곱하겠죠. 그럼 이제 산출액이 나와요. 근데 주택이용은 2580, 2035 한도액이 있더라고요. 이 한도액과 비교하여 항상 증액 받는 거예요. 그럼 거래금액을 뭘로 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이게 그래갖고 이 계산된 금액은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겁니다. 일방 한도 체계니까. 맞죠? 그래서 일방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면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임대차였어요. 교재 순서에 따라서. 임대차다. 그러면 임대차는요. 거래 금액을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에다가 월세가 30만 원 있었다. 그럼 30만 원 곱하기 100이란 얘기죠. 그럼 이게 3천 나왔고 합산 8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물건이 만약에 주택이었잖아요. 그러면 주택은 임대차였잖아요. 그러면 516으로 갔죠. 그럼 5천 이상 1억 미만은 543이니까 0.4%. 그럼 32만 원 나오는데 이거 한도액 있었죠. 30만 원. 2만 원 더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한도액이 30만 원. 그러니까 쌍방각각할 수 있죠. 이 물건이 만약에 상가였다. 상가였다면은 이때는 곱하기 0.9%죠. 그럼 72만 원 각각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85제곱미터의 OP였다. 그러면 OP는 0.4%죠. 그러니까 0.4%, 32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차는 월세 곱하기 100을 하여 합산하게 돼 있다. 이게 특이한데. 근데 요래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곱하기 100을 하여 합계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왔다. 그럼 딱 5천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미만이 나와버리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으로 합니다. 이게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당히 70으로 낮췄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얘기 아닙니까? 보증금 2천에다가 월세가 20만 원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얼른 계산해도 4천밖에 안 나오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5천만 원 미만 거래가 됐으니까 이때는 거래금은 어떻게 되냐? 이때는 2천만 원 더하기 월세 20만 원 곱하기 70이란 얘기죠. 이게 왜 그랬냐면요. 원래 여기가 계약기간 월수를 곱했다가 100으로 바뀌는 바람에 보수가 너무 올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당히 70으로 낮춰준 겁니다. 해갖고 5천만 원 미만 거는 월세 곱하기 70으로 하는데 그럼 이거는 3,400이 됐죠? 그럼 이 물건이 만약에 주택이었다. 그럼 주택률을 적용해야 되죠. 곱하기 0.5%죠. 5천만 원 미만은. 그러면 이제 요거 17만 원이 계산되고요. 이게 상가였잖아요. 그럼 곱하기 0.9죠. 그럼 30만 6천 원이 계산됐고 이 물건이 85제곱미터 OP 임대차였잖아요. 그럼 곱하기 0.4%죠. 그럼 13만 6천 원이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임대차는 거래 금액을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는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월세 곱하기 70으로 한다는 거. 이걸 주의하시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주택임대차만 그렇게 하는 거 다 그렇게 합니다. 주택, 상가, OP 다 그렇게 한다. 다. 그래서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그래서 임대차 이제 다 따져봤고요. 그럼 이제 넘어가죠. 넘어가면 교환계약이 나옵니다. 교환계약은 서로 맞바꾸는 계약이죠. 그럼 교환계약은 거래금액을 큰 것을 기준해요. 큰 것 기준이다. 그러면 이 얘기네요. 단독주택 4억짜리하고 아파트 5억짜리를 맞바꾼다. 그럼 큰 것 기준이니까 5억 기준이라는 얘기죠. 왜? 5억짜리를 줬으니까. 4억짜리 준 사람 5억짜리를 받았으니까. 큰 것 기준이야. 이걸 주의하시고. 그럼 이제 5억 기준이니까 5억은 매매를 적용해야 되죠. 매매 교환. 그러니까 이제 5, 2, 9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6, 5, 4죠. 0.4%예요. 그러면 200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 문제 없죠?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매매였어요. 매매는 거래 금액을 당연히 매매 대금으로 하면 되죠.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1억 8천짜리였어요. 싼 거로 해보죠. 그럼 매매가 1억 8천, 5, 2, 9니까 6, 5, 0.4%죠. 0.5%죠. 그럼 90만 원 계산되는데 이거 한도액 있죠. 80만 원 한도액이에요. 2580. 이걸 쌍방각각 받을 수 있죠. 10만 원 더 받아버리면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보수초과로. 만약에 이게 상가 물건이었다. 그럼 2억짜리 0.9%죠. 그럼 180만 원 쌍방각각 받을 수 있고요. 이게 85제곱미터 OP였잖아요. 그럼 2억이었다. 그럼 0.5%. OP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의 OP 0.5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을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어요. 됐죠? 이렇게. 그래서 매매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점유계정. 이 점유계정이 뭐냐면 그거죠. 지금 그 교재 243쪽에 거래가 둘 이상인 경우 있죠. 지금 이게 점유계정이에요. 점유계정.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갑이요 을한테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요. 매매계약을 중개했어요. 근데 이와 동시에 을을 임대인으로 갑을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까지 소개한 거예요. 그럼 이때 보수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 문제예요. 이때는 매매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아파트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은 거죠. 이걸 뭐라 한다. 점유계정.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충족해야 돼요.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와 함께 했죠. 그럼 이때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적용한다. 이때는 매매만 적용해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저도 몰라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임대차는 잘 안 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점유계정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물어보니까 주의하세요 이거. 그래서 주의하시고 근데 이 케이스 갑을 간의 매매를 소개했는데 임대차 계약은 변고한 거예요. 그럼 을로부터 따로따로 받을 수 있죠? 이때는 동일 당사 조건 충족 못했잖아요. 이런 경우가 바로 을이 아파트를 사주고 갑한테 임차에 넣어준 거죠. 물론 이때도 이제 임대차에 대한 금액은 보수는 대폭 할인해 주거나 무료로 해주죠. 일단 자 그래서 그거 거래가 둘 이상인 경우 점유계정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제 넘어갑니다. 교재대로 해드리니까 그래도 좀 편하죠? 조금. 그래서 요약집 나올 때까지는 교재 순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요약집이 나오면 이제 제 순서대로 가는데 좋아요. 자 그럼 244쪽에 이제 겸응검칙을 했죠. 이것도 엄청 잘 묻습니다. 이게 복합 건물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이게 1층이 상가고요, 2층은 주택이에요. 이게 상가주택이죠. 이제 수익형 부동산인데 이게 하나의 건물이었어요. 이걸 통건물이라고 그래요. 단독 건물이었다는 얘기죠. 구분 건물이 아니고. 구분 건물이면 각각 계산해 갖고 이제 보수를 이제 안분하면 되는데 이게 통건물이었습니다. 하나의 건물이었어요. 그럼 이때 보수를 어떻게 받았냐? 요일체가 둘이 틀리잖아요, 지금. 그죠? 이때는 주택의 면적 기준이에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전체에 대해 주택으로 합니다.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라면 전체에 대하여 주택 외로 가요. 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상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이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전체에 대하여 주택으로 가니까 기억을 이렇게 하면 돼요. 둘이 면적이 같았다. 주택도 50이고 상가도 50제곱미터였어요. 둘이 같다면 뭐로 간다? 주택으로 간다. 같다면 주택으로 간다. 꼭 기억하세요. 잘못 씁니다, 이거. 그래서 복합 건물의 경우는 주택 면적을 기준해서 면적이 둘이 같다면 주택으로 간다. 그 점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이 나옵니다. 분양권. 분양권은 거래 금액을 뭘로 해야 되느냐? 분양권은요, 절대 분양가로 하면 안 됩니다. 분양권은요, 이미 납입한 금액이죠. 이걸 기납입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하고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을 뭐라 부른다고요? P. 프리미엄 할 때 이 P죠. 이 P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분양가 5억짜리였어요. 여기에 계약금 5천 들어갔고 1차 중도금이 1억이 납입이 됐고 여기에 P가 만약에 5천이 붙었다. 그럼 총거래대금 2억이죠, 이거. 그럼 이 물건이 만약에 주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주택 분양권이니까 곱하기 0. 몇을 해야 돼요? 2억이니까 0.4%죠. 529. 2억 이상 9억 미만 0.4예요. 그러니까 8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각각. 이게 상가 분양권이었다. 그러면 곱하기 0.9%죠. 그러면 180만 원 각각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85제곱미터의 5P였다. 그럼 곱하기 0.4%죠. 5%죠. 그러면 100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우리 판례가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을 한다고 그랬죠? 이건 이제 소개를 했어요, 이미.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일단. 자, 그래서 그 판례가 그거예요, 바로. 거기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있어 거래가액이라 하면 당사자가 거래당 수수하게 된 총대금, 즉 통상적으로는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 합한 금액일 것이다. 이걸 거래가액으로 보여야 할 것이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자 상식에도 부합한다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거래 관행 아니고 상식 아닙니다. 이와 달리 장차 건물이 완성됐을 경우를 상정하여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 합한 금액으로 거래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 사건에서 그런 거예요. 개공이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 합산 금액으로 받아버렸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 그래갖고 이게 법률의 착오냐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 법률의 착오가 뭐냐면 법이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한 착오란 건데 우리 형법에 법률의 착오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개공이 중개보수 지방자치단체를 잘못 알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률의 착오로 인정 안 했어요. 안 하고 처벌을 받았죠. 보수 초과다. 이해해 두세요.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7번에 적용조례가 다른 경우 그랬죠.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이것도. 그러면 주택의 소재지 시도조례와 중개사무소의 시도조례가 틀렸어요. 둘이. 그럼 어디 기준하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중개사무소로 통일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얘기예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무소를 두신 개공께서 만약에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물건을 중개했다. 주택을 중개했어요. 그럼 원래 법리적으로 따지면 주택 소재지 시도조례를 적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 적용하면 엄청 불편하겠죠? 우린 전국에 있는 주택 다 중개할 수 있는데 중개할 때마다 그쪽 조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통일시켰죠. 사무소 기준으로 통일합니다. 더군다나 손님은 이 강남구 사무소를 찾아왔기 때문에 이 사무소에는 서울시 조례가 게시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소로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소 기준 시도를 적용한다. 그럼 분사무소라면 주된 사무소가 하면 안 되죠. 분사무소 기준을 적용해야죠. 사무소를 여기 분사무소 찾아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주택 소재지 시도조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를 틀면 이때는 사무소 기준이다.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기준이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은 중개보수를 적용할 일이 아니죠? 그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중개, 뭐 이거는 이제 각자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 및 실비 영수증이란 말 나와 있는데 우리 법령상은 영수증 교부제가 없어요. 우리 법령상은. 근데 보수받았을 때 영수증 꼭 줘야 됩니다. 우린 더군다나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돼요. 꼭. 뭐 설명 다 교재돼 있는데 우린 고소득 지급권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중개보수 받으면요 10만 원 이상 현금 받았잖아요. 그럼 이때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 끊어야 됩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행하면요 미발행 금액의 150%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 발행을 해줘야 돼요. 현금 영수증 발행하였다가 이거 신고하면요 이거 그 신고하게 되면요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그 다음에 그저 246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보수 초과하면 1-1이죠. 그 다음에 개공은 의무적 등록 취소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수 초과 약정은 무효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미. 그래서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그랬어요. 이미 했죠. 자, 그래서 246쪽에 그 내용을 다 봤고요. 이제 실비는 제가 별도로 정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만 봐두시는데 우리 실비의 종류가 권리관계 등에 확인해 소요된 실비가 있어요. 그다음에 계약금 등의 발행처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가 있죠. 그럼 권리관계 확인해 소요된 실비는 공부를 발급받는 비용이에요. 계약금 등의 발행처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우리가 이제 오늘 했지 않습니까? 예치에 대한 비용이죠.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우리 법이 인정하는 실비는 이 두 가지만 딱 인정하고요. 그 한도는 주택과 똑같이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를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조례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담자만 주의하자고요. 부담자만.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이게 발생되면 취득의뢰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 이자에게 유리한 제도였으니까. 근데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공부를 떼는 비용이에요. 토지장,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건 지물건 팔려고 우리가 먼저 뗀 거니까 권리 이전 의뢰인에 청구할 수 있죠. 그죠? 물론 추접스러워서 안 받지만 지금.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비의 부담자가 누구냐, 이 정도만 주의하면 돼요. 이 정도만. 그러면 247쪽에 1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하나 풀어보죠.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는, 자, 주택에 동그라미 치고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에 나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 맞죠? 조례. 2번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주택 외에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긋고요.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물의 9 이내이다. 아니죠. 주택 외에는요, OP와 OP 외로 나눠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1천물에게 많이 틀렸어요. 합산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더군다나.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0.5, 0.4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0.9로 돼 있죠.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많이 틀렸습니다. 3번 질문. 건축물 중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그럼 전체에 대한 주택으로 하는 거죠. 맞고요. 4번 질문입니다. 계획공사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전 의뢰인. 그 다음에 교환계약입니다. 5번 질문. 큰 것 기준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2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요. 유인물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해설 다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금주행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들 주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건강 모습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